사실은 잘못 쓴 병원이 했는데. 맞아요. 모든 이 책임과 피해를 다 당사자와 아니면 유가족만 감내해야 하는 좀 현실이어서 너무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 너무, 너무 너무 화가 나는. 스트레스 받으시죠? 맞아요. 아, 정말 너무 화가 나. 네, 안녕하세요. 월간 공감이 4월의 활동 소식으로 돌아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와! 저희 활동 소식을 잘 보고 계셨나요? 4월에도 사실 활동 소식이 굉장히 많이 나갔는데 공감 자원 활동가 두 분이 독후감도 써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장애학의 도정을 읽고 써주신 독후감인데 사회적 장애 모델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면 한번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만의 과로사 현실에 대해서 과로의 섬을 읽고 써주신 독후감이 있었고요. 역시 과로하는 한국 사회에서 살고 계신 노동자분들 혹시 관심 있으시면 그 책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먼저 읽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게요, 말입니다. 제가 저도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것도 조인영 변호사님이 써주신 건데 이제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서 이제 장애인 인권 단체들이 4.10 종국 결의 대회를 했는데 결의 대회를 하고 이제 또 집에 가려고 지하철을 탑승하려고 했더니 해화역에서 교통공사와 경찰이 탑승 거부를 해서 장애인 차별 구제 청구 소송을 한 내용에 대해서 써주신 활동 소식이 있습니다. 이거 보고 저도 너무너무 화가 났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응원 부탁드립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출입국 관리법 개정, 하해법령 개정과 그 후 이후라고 해서 입법 예고된 얼마 전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출입국 관리법이 이제 그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가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헌법 결정과 전혀 반영하지 않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토론회에 대해서 박영환 변호사님이 써주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뉴진스의 가처분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을 비판하는 장서연 변호사님의 활동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조인영 변호사님이 써주신 부천 W 진병원 사망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도대체 맞습니다. 맞아요. 제가 그 영상을 사실 이제 뉴스에서도 그 영상이 나오는데 너무 가슴 아프게 봤는데 혹시 어떤 사건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 부천 W 진병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정신병원에서 30대 여성분이 격리 강박 당한 채로 사망하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그 병원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이제 너무나 위법 사항이 많고 또 이렇게 해도 과연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점들이 굉장히 많이 남은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여전히 해결이 좀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활동 소식으로 쓰게 됐습니다. 복통을 계속 호소를 하셨는데 계속 강박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그때 써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막 멋대로 강박을 해도 되는 걸까요? 요날에 좀 일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 당사자분께서는 그 나비약이라고 하는 다이어트 약물 중독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요 부천 W 진병원 같은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병원장도 좀 유명한 사람이기도 했고 그거를 믿고 신뢰하고 들어가신 것도 있었고 여기에서 그 다이어트 약물 중독을 치료한다고 하는 프로그램을 되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들어가시게 됐는데 당사자분께서는 5월 26일에 7시에 격리가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격리되신 상태에서 사실은 어머니가 계속 병원에 가시면서 보호자로서 계속 상태를 살피고 상태를 체크했는데 딱 이날만 어머니가 못 가신 거예요. 근데 이날이 이제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휴일이다 보니까 어머님께서 이 당사자분이 조금 몸이 되게 안 좋다, 배가 너무 아프다라는 걸 들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면담하고 싶다 했는데 병원에서 면담을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평일에 다시 면담을 하러 오라. 근데 이 사이에 딱 사망을 하시다 보니까 좀 가족분들께서도 충격을 많이 받으신 상태입니다. 격리된 당일에 오후부터 당사자분께서 굉장히 변비와 복통을 호소하셨어요. 근데 이 변비와 복통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갖고 계셨던 뭐 질환이나 질병이라기보다는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사실 굉장히 많은 정신과 약물들 처방을 받거든요. 근데 이 향정신의약품 같은 경우에 주로 부작용이 이제 변비입니다. 그래서 장폐색이나 이런 걸 상당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여러 약물을 먹을수록 그 증상이 더 심해져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분도 원래 이전에 계셨던 정신병원에서는 사실은 복통이나 변비가 없으셨는데 여기 병원에 와서 좀 의료 약품으로 인해서 변비와 복통을 계속 호소를 하셨습니다. 알려진 부작용 같은. 네, 알려진 부작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사자분에게 이 변비약을 처방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당사자분이 변비약을 먹고 나니까
보니까 사실은 이게 대변을 조금 가리기 힘드신, 통제하기 힘드신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걸 통제가 좀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 했더니,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좀 자세히 우리가 살피고 또는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병원에서는 당사자가 대변을 못 가린다. 그러니까 따로 격리된 병동에다가 격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격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절차도 참 너무 어이가 없죠. 네. 근데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정신병원에서 격리 강박을 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격리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되게 세부적인 지침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격리를 할 때에는 이 사람이 자해의 위험성, 나 스스로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또는 타의 위험성,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이제 이럴 가능성, 아니면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고 있거나 이럴 때 격리를 하도록 하는 게 요건이거든요. 근데 지금만 보더라도 이 요건 전혀 지켜지지 않은 위법사항이 이미 격리 당시부터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격리됐을 때 CCTV를 확인을 해봤더니 격리 당시에는 이제 오후에 이 변비약을 드신 거고 7시에 격리가 되셨는데 7시 당시에 굉장히 배가 부풀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변을 통제하지 못하고 대변이 나오는 상황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해져서 배가 이미 엄청 부풀어 있던 상황인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 당사자가 배가 부풀어 오는 건 굉장히 좀 크게 외적으로 보이는 증상이잖아요. 네, 그럼 네. 이거에 대해서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처치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않고 바로 격리가 되었던 거고 이 격리되신 상황에서는 이제 격리실에 혼자 계시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보통은 간호사라던가 의사들이 계속 와가지고 이제 진찰을 해봐야 돼요. 격리된 상황에서 이 환자가 어떻게 잘못될지 알 수 없으니까. 근데 이때가 이제 저녁부터 밤 시간이었잖아요. 너무 문제가 이 밤 시간대 당직 의료진이 있긴 했으나 당직 의사들이 다 병원 외부에 있었고 그 안에서는 이제 간호사가 있었으나 간호사도 이분에 대해서 살피지 않았고 간호조무사만이 살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가 부푼 거에 대한 증상에 대해서는 사실 의료적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있으셨던 거죠. 그러면 당사자는 근데 사실은 고통도 계속 호소를 맞아요. 했고 외견적인 증상도 있는데도 그렇게 네. 아무런 조치 없이. 네, 했던 거죠. 그래서 당사자가 근데 아무런 제대로 조치를 못 받으니까 계속 더 고통을 호소하셨거든요. 그래서 CCTV를 확인해 보면은 당사자분이 배를 부여잡고 격리실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계속 나가려고 문을 여시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소리 지르고 하시니까 거기 당직이었던 이제 의료진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간호사랑 이제 보호사가 와서 들어오는데, 그럼 그때라도 이렇게까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면 더 증상이 심해졌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때도 제대로 진단을 하고 처치를 하지 않고 이분을 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강박을 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강박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몸을 묶는 행위를 의미를 하거든요. 근데 강박을 할 때 저희가 뭐 1포인트, 2포인트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손목만 묶었다 하면 2포인트고 손목과 발목 묶었다 하면 4포인트고 몸통까지 가슴 쪽도 묶었다 침대에 하면 5포인트 강박을 하는데 근데 보통은 강박을 할 때도 무조건 이제 몸통을 다 묶는 5포인트 강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증상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이분에 대해서는 바로 5포인트 강박이 좀 시행이 됐습니다. 밤 12시 30분부터 이제 2시 20분까지 5포인트 강박 조치를 한 다음에 거기다 정신과 약물을 또 처방을 해서 정신과 약물이 주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상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신 거죠. 그러면 정말 이게 어떤 약간 신체적 증상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네. 정신과적인 계속.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요구하는 거는 그때 당시라도 의사가 와서 면밀히 진찰하고 아니면 복부 초음파를 하던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그때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사실 의문이 계속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1시 36분경에는 이 CCTV 상으로 봤을 때 당사자분이 묶인 채로 복부가 훨씬 더 부풀어오는, 임신한 것처럼 훨씬 부풀어오는 상태를 보이고 있고 또 과호흡 증상을 보입니다. 호흡이 불안정한 모습이 보이고 심지어 이제 코피를 흘리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누가 봐도 너무나 심각한 상황인데 이때도 조치가 안 되다가 1시 36분에 그런 상황이었는데 2시 45분에야 의료진이 이 강박을 풀게 됩니다. 근데 강박을 풀자마자 이 당사자분이 숨을 몰아쉬다가 정신을 잃는 모습이 포착이 돼요. 근데 그러니까 2시 45분에 그런 상태였는데도 바로 처치가 안 되고 3시 1분에야 보호사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근데 보호사가 들어와도 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격도 없고 의료진이 아니기 때문에 진단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보호사가 아마 알렸겠죠? 근데 그 이후에 3시 20분에야 의료진이 들어와서 당사자의 호흡을 확인하고 나갔습니다. 이때로 또 처치는 되지 않았어요.
아, 그러면 강박을 풀고 나서도 계속 그냥 아무런 조치 없이 맞아요. 진행됐던 네.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당사자분이 의식을 잃게 되니까 3시 41분에야 의료진이 들어와서 심폐소생술을 시행을 합니다. 근데 이 심폐소생술 시행할 때도 사실은 간호조무사만 있고 의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의사에 의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119 구급대가 출동했는데, 당시에 119 구급대 구급 활동 일지를 보면은 4시경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혈압 0, 맥박 0, 호흡 0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미 사실 사망한 상태라는 거죠, 4시쯤에는. 그래서 이제 이후에 국가수 부검을 했는데 부검 감정서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사망 원인은 급성 가성 장폐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정신과 약물 복용으로 인해서 장폐색이 된 상태가 너무 지속되다 보니까 사망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더 자세하게 듣고 나니까 진짜 네. 더 충격적인 것 그쵸. 같아요. 너무 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것 같아가지고 저도 좀 이 사건 접하고 굉장히 충격을 받기는 했습니다. 맞아요. 약간 사실 이게 격리를 당할 때부터 사실 좀 의문점들이 많고, 네. 강박도 약간 소란도 되게 추상적인 말이고, 맞아요. 강박이라는 게 네.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맞아요. 같은데, 그렇게 멋대로 해도 되는 네. 건지, 그리고 사실 이게 정말 매 순간 어찌 보면 이분이 돌아가시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맞아요. 어떻게 이런 게 과연 정말 문제가 없는 건지 네. 조금 궁금하긴 하네요. 맞아요. 당연히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지침이라던가 법이 미비한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서 정신병원들이 격리강박할 때 규율을 받는데, 이제 여기에 따르면은 격리강박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격리도 마찬가지인데, 강박도 자타의 위험성이 명확히 있는 상황에서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강박이라는 거는 내 신체가 구속받는 일이잖아요. 그거로서도 굉장한 인권 침해이기 때문에 정확한 요건 하에서 해야 되고 정확한 지침을 지켜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강박을 당하면은 아까 같이 장폐색이라던가 혈류의 움직임이 느려진다던가 신체적으로 굉장한 부담이 있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한 부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걸 할 때 의사가 철저하게 진단해서 시작하도록 되어 있고, 그 기간 중에도 1시간 또는 30분마다 와서 의사가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법률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그냥 보건복지부의 지침으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사실상 없고, 정말 네, 그리고 이거를 정신병원들이 그럼 과연 잘 지키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가 전혀 없어서 좀 계속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정신건강복지법 말고도 의료법 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격리강박할 때는 사실은 간호조무사 혼자서 이렇게 담당하도록 하면 안 되거든요. 의료진이 있어야 되는데 간호조무사만 담당하도록 한 것도 사실은 위법 사실이 있고, 이제 의료법에 따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가 부푼다거나 코피를 흘리던거나 이런 증상들에선 응급조치가 당장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한 것도 사실 응급의료법 위반에 해당을 하는데, 모든 것들을 위반하면서도 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게 안타깝네요. 그러면 말씀해 주신 거는 격리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위법상, 위반이 네. 있는 건데. 그리고 한 가지 좀 충격적인 걸 또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해서 지금 사망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간호조무사 격리 강박을 할 때도 의사한테 물어보고 의사가 이렇게 해라 라고 하고서는 이제 격리 강박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카카오톡 기록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카카오톡 기록상으로는 그냥 이 간호조무사 격리 강박 처치를 한 다음에 의사에게 사후 보고하는 방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병원에서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뜻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사건이 발생한 후에 다음날 오전에 의료진 회의를 했는데 마치 당직 의료인이 이걸 지시한 것처럼 그냥 기록상으로는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다거나,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위법한 일이잖아요. 본인들도 알고 있는 거네요. 뭔가 문제가 네, 있다는 맞아요. 걸. 근데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이런 위법한 사항들 계속 해왔던 거라고 사실 볼 수 있죠. 그러면 사실 이런 지침들이나 사실 법 위반 사항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게 이 병원만의 일인 건지, 그리고 그 특별히 네.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건지. 네. 이 병원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계속 사건이 접수되는 것들이나 아니면 현장에 나가서 봤을 때 이런 위법행위가 병원 내에서 사실 너무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곳이 여전히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신병원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가
의사가 관리 감독을 하기 때문에 이 사건 발생한 다음에 뭐 인권위 진정도 넣고 형사 고소 고발도 하고 했는데 보건소에도 우선 얘기를 했거든요. 보건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달라. 위법 사항이 없는지. 근데 가족분들이 확보하신 의료 기록만 봤을 때도 너무 위법한 게 많았고 다 지침 위반이었는데 보건소가 이거를 조사하고 나오더니 보건소가 생각하기에는 위법 사항이 없다는 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정확히 얘기했냐면 행정상으로는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관리 감독을 책임을 맡고 있는 보건소가 이거에 대해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는지, 지침에 대해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는지도 또 의문이고, 이제 그 정신건강복지법 상으로 의사가 격리강박했을 때는 했는데 지침상으로만 위반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의사가 다 있었고 이렇게 했는데 뭐 자살 위험성이 없는데도 격리가 됐다거나 강박이 됐다거나 시간을 초과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지금 처벌이 어렵거든요, 법상으로는. 그래서 처벌을 안 받고 끝나다 보니까 계속 그냥 반복을 하는 거죠, 관행적으로.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사실은 직접 가해자인 간호조무사만의 저는 잘못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한 병원의 책임도 있는데 병원이 사실 책임을 묻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그러면 사실은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겠네요. 뭐 특별히 책임을 그래서 지는 방법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뭐 처벌받은 사례나 그런 게 있을까요? 아니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처벌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이전에 이 사건 말고도 그 뭐 춘천 예원병원 사건이나 이런 곳에서 직접 가해자들은 처벌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 병원장 같은 경우에 사실 처벌이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고 받는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벌금형이 제가 판례 분석했을 때 최대로 받는 게 뭐 2, 3천만 원 이렇게 해요. 근데 적게 받으면 사실 몇백만 원을 내고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병원에서 이런 지침들을 사실 모두 지키려면 의료진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만큼의 시간과 품을 들여야 되고 정확하게 거기에도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병원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모두 갖추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냥 뭔가 위반 사항이 발생했을 때 벌금을 내고 끝내겠다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식도 조금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격리 강박이라는 게 사실 한국에서는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에 약물을 되게 다량으로 처방을 하고 다량으로 좀 주입을 하고 격리 강박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인권 침해적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어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는 그걸로 인해서 어떤 좀 급진적인 행동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약물이나 격리 강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다이얼로그 요법이라고 해가지고 대화 치료라던가 아니면 조금 더 안정적인 환경을 이제 만들어주는 것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신과 전문의들이 이제 얘기하기로도 격리 강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난이도 치료법이다라고 하면서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좀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의료진의 입장이고 이제 당사자들, 격리 강박을 당하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인권 침해적이고 이로 인한 트라우마가 너무 심각하시기 때문에 사실 당사자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격리 강박은 좀 없애는 게 맞지 않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약간 경찰에서도 수사를 미적지근하게 맞아요. 해서 결과적으로는 단체들의 노력으로 경기 남부경찰서로 사건이 이관되었다고 쓰셨는데 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네, 이 사건이 이제 사실은 그 보호자이신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좀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셨고 정신장애 단체들도 같이 문제 제기를 해서 고소 고발 같은 게 빠르게 이루어지긴 했는데 이 사건을 맡은 경찰에서 좀 진행을 계속 빨리 안 했던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찰에서는 어쨌건 의료사건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작년 10월에 대한정신의사협회에다가 감정을 보냈거든요. 이 약물 처방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의견서를 받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거의 3, 4월까지도 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기다리시다가 계속 안 오니까 결국 경찰에서 원미경찰에서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수사 중지 결정을 통보받으시니까 부모님께서 너무 놀라셔가지고 이걸 저희가 왜 수사 중지 결정을 했는지도 막 얘기하고 했는데 결국 이 감정이 안 왔다는 이유만으로 수사 중지를 한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게 단순히 어떤 약물 처방을 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격리강박 지침을 안 지켰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고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사항이
상황이기 때문에 감정이 오지 않더라도 충분히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거 이제 하는 과정에서 막 의원들 통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이 상위 기관이었던 이제 경기 남부경찰청에다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문제 제기가 받아들여져서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이 사건을 지금 가져왔고 최근에는 그래서 이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되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국가인권위원회랑 보건복지부 조사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좀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네, 이제 이 부천 WGB병원에서 이제 사망했다는 사건이 너무 충격적이다 보니까 이 사건 전에는 그럼 이런 사망 사건이 없었나? 격리 강박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이전에 없었나는 걸 계속 조사하다 보니까 이전에 있었던 다른 사건들도 계속 나오게 된 거예요. 보건이랑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면 이 사건을 그냥 개별 사건으로 두지 않고 직권 조사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388개 정도의 병원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근데 보건복지부의 조사 방식은 어떻게 했냐면 우선은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하겠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조사하는 담당하는 곳을 보건소로 뒀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보건소 자체가 제대로 인식도 안 되어 있고 관리 감독도 안 하고 있고 조사도 안 하고 있는데 이 보건소가 이걸 맡게 되는 거에서 문제 제기는 있었지만 어쨌건 보건소가 이걸 담당했고 보건소에서는 어떤 질의서 같은 걸 보내서 그거에 맞게 병원에서 이걸 직접 작성하라 이런 방식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 사실은 거의 알아서 하라는 네. 거네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게 과연 격리 강박 실태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조사가 됐고 인권위 같은 경우에는 그 보건복지부가 그런 방식으로 조사를 전체 병원 조사를 할 거기 때문에 인권위에서는 약간 문제가 되었던 병원들 위주로 또는 잘하고 있는 병원들 위주로 조사를 해서 두 개를 좀 비교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인권위 같은 경우에는 20개의 병원을 조사를 했고 직접 가서 CCTV랑 기록지랑 다 확인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제 기록지 상으로 시간을 뭐 만약에 100시간을 했는데 더 줄여서 시간을 작성을 한다거나 강박을 했는데 강박 안 했다고 작성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인권위는 그런 조사를 좀 진행을 하고 그리고 당사자 면담 조사도 조금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조사 결과는 아직인가요? 조사 결과가 이제 이번 주에 나왔는데요. 조사 결과가 좀 이제 충격적이기는 한데,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격리 강박이 이루어진 이제 최고 시간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했을 때는 이 퇴장 시간이 245시간으로 나왔습니다. 아, 그러면 스스로 보고한 것에서도 245시간.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인권위에서 이걸 발표할 때 뭐라고 했냐면 보건복지부는 병원들이 체크하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인권위가 조사했을 때는 최장 시간이 526시간으로 나왔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나온 거죠. 200 몇 시간이라는 것도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격리 강박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고 보건복지부가 이미 우리가 이제 조사를 나가겠다고 굉장히 사전에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6개월 조사한 기간 동안 사실 격리 강박이 조금 줄기는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격리할 때는 24시간이 최대고 강박할 때는 8시간이 최대인데 이 연속 최대 시간을 초과한 격리 사례 수가 1,482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예고까지 다 해줬고 그런 지침도 있는데도 딱히 문제의식이 없는 거네요. 또 하나 보건복지부 결과적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 연속 최대 시간 방금 초과한 사례 봤을 때 성별과 연령 이렇게도 좀 체크를 해봤는데 0세에서 19세의 경우에 7%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의 최대 시간 넘긴 사람들 중에 7%가 0세에서 19세 청소년이라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 문제도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장애가 있거나 질환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사실은 그 아동인 경우도 청소년인 경우에도 지금 정신병원 입원이 쉽게 이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병원에 있는 아동 청소년에게도 격리 강박도 함께 좀 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점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규탄 집회를 한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랑도 일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정신장애인 단체들과도 같이 연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이슈에 그래도 좀 대응하고 있는 단체들은 어떤 곳들이 있나요? 네, 사실 공감이 이 정신장애 쪽을 함께 좀 계속 연대를 해왔는데 이 정신장애
뭐 당사자 단체 또는 정신장애인들 지원하는 단체 같은 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좀 활동이 좀 늘어나면서 뭐 한국정신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그리고 송파 정신장애 동료 지원센터, 마포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등이 이제 곳곳에 좀 생겨났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근데 이제 이런 단체들이 그냥 우리가 각각 활동하는 것보다는 뭔가 조직체로 모여가지고 하는 게,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요구를 하고 사회적으로도 요구하는 활동을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만든 게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입니다. 이게 2022년에 사실 출범을 해서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제 이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한정연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한정연이랑 좀 이런 많은 사건들을 대응을 하고 있고, 특히 이 부천 W 진병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을 계기로 그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이라던가 책임자 처벌이라던가 모니터링, 실태조사 이런 거를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들도 나오고 하니까 어떤 대응 방안들을 좀 계획하고 있나요? 네, 저희가 우선 이제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은 격리 강박을 없애야 된다. 아예 격리 강박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근데 만약에 그게 당장이 어렵다면 이 격리 강박 지침을 모두가 꼭 지킬 수 있도록 법령화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규정들을 명확히 하는 거. 그리고 또 이게 내용을 보면은 세부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인권과 관련해서는 그런 것도 다 추가를 해서 좀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이런 격리강박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본감으로도 사건이 접수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당사자의 진술 말고는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CCTV를 공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증거를 확보하려면 증거도 제대로 확보되기도 어렵고, 그리고 안에 있는 분들이 내가 만약에 위법한 격리강박을 당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인권이라던가 이런 데 진정을 해야 되는데, 그 내부에서 계속 있다 보면 인권이 진정할 길이 그건 또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 게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그 절차 보조인이라고 해가지고 정신병원 내에서 일어나는 뭐 문제라던가 아니면 또 이태원 절차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력할 수 있는 절차 보조인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시범 사업인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게 공식적인 사업으로 될 건데, 이제 요거를 조금 정부에서 지원을 잘 해줘서 이런 절차 보조인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는 게 하나 있고, 오랫동안 입원을 하고 격리강박 당하면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해지셔서 병원 가는 것조차 되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제 외국에서도 하고 있고 한국에도 있는 제도인데, 동료 지원인이라고 해가지고 정신질환을 갖고 있었는데 회복한 후에 내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같이 상담해주고 지원해주는 이런 제도거든요. 이게 또 쉼터도 있어서 동료 지원 쉼터 같은 것도 좀 전국적으로 마련을 해서 내가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병원이 아니라도 좀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들이 좀 만들어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신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들은 높아지고 네.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여러 가지 맞아요. 절차들이 잘 따라와주지 않는. 네, 내가 정신질환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자타의 위험성이 내가 지금 발생을 한다, 내가 뭔가 그런 행동이 나오려고 한다, 또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했을 때는 또 빨리 찾아갈 수 있는 급성기 병원도 되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정부의 입장이 좀 너무 웃긴 게, 이제 이런 범죄에서 대응하겠다 또는 정신질환에 대해서 뭔가 지원 체계를 만들겠다 해놓고서는 오히려 이런 급성기 환자들에게 필요한 병원에 대한 예산은 다 줄이고 있고 급성기 병원들이 계속 병상이 줄고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급성기 병상은 다 병원들이 피하려고 하고, 자타 위험성이 많이 없는데 정신병원 좀 입원이 수월한 사람들을 위한 만성기 병원들만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문제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거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던가 뭐 이런 급성기 질환자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 체계가 필요한지 이런 고민들도 사실은 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사건인데 정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맞아요. 잘 절차를 만들어가고 또 정부도 잘 지원을 해주면 너무 좋겠네요. 네, 제가 정신장애인 이제 당사자분들 지원하는 활동가분들 얘기를 들으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제가 막 이건 이렇게 왜 문제였어? 이거는 왜 이렇게 안 해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분들께서 우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신병원에 입원하면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실 때마다 이 장애 안에서도 이 정신질환이나 정신장애인들이 굉장히 좀 차별을 많이 받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느끼고 가장 좀 소외되고 드러나지 않는 또 곳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병원은 아직도 운영이 되고 있나요?
네, 병원은 안타깝게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보통 이런 사건 발생했을 때 이제 병원장이 이름만 바꿔가지고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건이 발생한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병원장만 바꿔서 운영 중이고, 원래 있던 병원장 같은 경우에도 다른 병원으로 가서 잘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어떠한 처벌도 없이 그냥 이름만 바꿔서 또 누군가가 사망할지도 모르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맞습니다. 거네요? 그리고 병원장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로펌을 선임을 해가지고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사건이 인권위 조사도 했는데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근데 인권위에서도 이거는 정신건강보호법 위반이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검찰에다가 수사를 하라, 수사 의뢰까지 했는데 심지어 이 로펌에서는 이 병원장 측에서는 이 인권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보도자료도 또 따로 배포했습니다. 사실은 잘못은 병원이 했는데 맞아요. 모든 이 책임과 피해를 다 당사자와 아니면 유가족만 감내해야 하는 좀 현실이어서 너무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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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가 나는 스트레스 받으시죠? 맞아요. 정말 너무 화가 나는 상황이네요. 이거 텐션을 저희가 사실은 오늘 승소 소식이 2개가 있는 정말 너무너무 기쁜 날인데 맞습니다. 우와 승소 2건이 있는 날은 정말 흔치가 않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소송 한 번 하면 이제 한신금만 해도 이제 1, 2년 하는 건데 그 결과의 끝을 오늘 2건이나 잘 마무리하게 되어서 정말 너무 기쁜 그중 한 명의 주인공은 조인현 맞아요. 변호사님이잖아요. 제가 오늘 방금 사실 선고를 듣고 이거 촬영을 하러 왔는데요. 굉장히 이거 되게 중요한 사건인데 이제 65세가 넘은 장애 노인이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좀 설명하면 길어가지고 제가 또 활동 소식으로 쓸 테니까 저희 활동 소식과 또 유튜브로 제가 촬영할 수도 있겠죠? 네. 월간 공감 이거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인영 변호사님이 활동 소식을 써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것도 기대해 주시고 나머지 저희 한 사건이 또 옛날에도 활동 소식으로 나갔던 것 같은데 외국인 보호소 내에서 새우 꺾기라고 해서 이제 팔과 다리를 묶는 좀 정말 그것도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도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2심에서도 승소하였다고 해요. 그것도 써주시겠죠? 그것도 한번 기대해보도록 제네바에 가 하겠습니다. 계신 림변님 부탁드립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여기까지고요. 좀 잘 이렇게 정신건강 그리고 정신복지법 체계가 잘 마련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공감 끝까지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월간 공감에서 또 만날 거죠? 만날 수 있겠죠? 만날 수 있겠죠? 네. 다음 월간 공감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